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원 강의를 수강하는데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스터디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영상의 과목은 회계 원리가 되었고요. 회계 원리의 이제 목차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는 민법 서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고요. 이번에는 회계 원리인데, 네, 회계 원리 목차를 보면은 크게 봐서 재무회계하고 두 번째가 원가회계, 관리회계, 이제 두 개는 묶어가지고 원가 관리회계라고 돼 있죠. 근데 출제 비중이 재무회계가 80%고 원가하고 관리회계는 20%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시는 분도 비중을 재무회계 쪽으로 많이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중요한 재무회계 파트에서 첫 번째 장이 회계와 회계 정보였고요. 그 안에는 회계의 기초도 있고 회계 정보, 이익의 측정 방법 이런 식으로 세부 목차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네요. 문제풀이 했던 거를 가지고 저번 시간에 민법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영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격을 살짝 조정을 하고요. 네, 원래는 회계 원리를 먼저 영상을 찍을 수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회계 원리는 아무래도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서둘러서 민법 영상 준비를 해가지고 민법을 먼저 했던 거고요. 네, 그저께 하고 어제까지 되게 시원했는데 비가 그치면서 오늘은 좀 살짝 어제보다는 더워지고 있네요. 네, 어쨌든 컨디션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회계 원리도 전부 계산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이론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도 꽤 있었습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재무제표 분석,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인식 및 측정 전달, 내부 통제 및 계획, 수탁 책임 이행 여부의 평가, 예산 수립과 의사결정.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뭘까? 인식, 측정, 전달. 2번 같네요. 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식, 측정, 전달은 회계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기능이다. 재무제표, 내부 통제 계획, 수탁 책임 이행 여부, 예산 수립 결정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인식 및 측정 전달이 기본적인 기능이다. 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건 기출은 아니고 그냥 예상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이네요.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네, 1번 회계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고요.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평범한 문장이고, 최고 경영자의 사임은 중요한 경제 사건이지만 회계상 거래는 아니다. 맞고요. 회계 정보는 거래 인식 및 측정, 처리, 보고 단계를 거쳐서 산출된다. 다른 게 별다른 게 없으면 요걸 한번 면밀하게 봐야겠죠.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본 과정에는 계속기업과 현금주의가 있다. 제가 미리 봤던 기억이 있어서 5번이네요. 계속기업은 맞는 말인데 현금주의가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 그냥 계속기업,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본 과정에는 계속기업이라는 말이 필요하고요. 현금주의라는 말은 필요한 말이 아니다. 이게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는 잘 감이 안 잡히고요. 회계원리 과목 자체가 녹록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소 60점을 목표로 목표 점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자신이 붙으면은 목표 점수를 좀 올려봐야겠죠. 그 다음에 감사 의견. 다음에 해당하는 감사 의견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위배한 정도가 너무 커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야, 이거 엄청 크리티컬하네요. 이런 크리티컬한 상태라면 적정 의견은 아닐 거고 한정이나 부적정이겠네요. 나아짐으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됐거나 또 어떡하나. 재무제표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부분적으로 위배하여 작성된 경우, 가보다는 나가 조금 약하네요. 그럼 가가 더 세야 된다. 나가 약하다. 의견 거절 엄청 세죠.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이 감사 의견의 강도로 봤을 때 4번 같습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혜미양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위배 정도가 매우 중요한 경우의 감사 의견은 부적정 의견이고, 재무제표에 표시된 일부 재무정보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거하지 않았거나 감사 의견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회계기준 위배와 감사 범위 제한이 중요한 경우 한정 의견에 해당된다. 위배 정도가 매우 중요한 경우 부적정 의견이요. 그다음 위배와 감사 범위 제한이 중요한 경우 한정 의견이다. 4번 맞네요. 이거는 교재를 좀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의견 봤었고, 자산에 대한 문제. 자산에 관련된 내용,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은 소멸되지 않는 원가이다. 이거 왠지 맞을 것 같죠?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합계는 자산의 합계와 같다. 타인 자본은 부채가 되겠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자산은 기업이 소유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산 합계는 자본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차감한 이상한 소리죠. 자본하고 부채를 더해야죠. 4번이 당연히 정답이고요.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는 재화나 채권으로서 미래에 현금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이다. 맞겠죠. 자산합계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다. 이거는 좀 쉽게 낸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지분.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에 자녀지분이 있나 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거 중에 자녀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찍어야겠네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자녀지분. 이게 자본 같은데요.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지분을 순자산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왠지 느낌이 자본일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이거 기출인데 이거는 아주 예전에 나왔던 기출 같습니다. 이렇게 단답식으로 주는 문제 같고요. 수익 또는 비용. 수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수취했는데 회사는 기말 현재 거래 상대방이 아직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일단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이나 비용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외상으로 제품 판매, 이것도 영향이 있고, 홍수로 침수 멸실, 이것도 있겠고,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고 현금을 지출을 해버렸네. 이런 영향이 있겠고요. 회사가 사용 중인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했는데 현금이 유출되진 않았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수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5번 같네요. 5번 가겠습니다. 네, 1번에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현금을 수취한 것이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다. 매출, 수익의 발생, 재손실, 비용의 발생, 대비 비용의 발생. 아이고, 틀렸네요. 네, 정답이 1번이었고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현금을 수취한 것이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근데 5번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다. 문제 풀 때는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장 가서 풀었으면 틀렸겠네요. 계산 문제는 잠깐 놔두고요. OX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요.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딱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네요. 해설 보겠습니다. 네, 해설 없고요. 맞습니다. 옳은 지문. 회계정보 이용자는 회계정보의 수요자이기도 하고 주주, 채권자, 일반 대중 등을 의미하며 경영자는 정보 이용자에서 제외된다. 아니죠. 경영자도 엄연히 정보 이용자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내부 정보 이용자에 해당한다. 정보 이용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 끝에서 틀린 말이 됐고요.
수탁 책임이란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된 경영자가 주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주주에게 보고할 책임을 지는데 이를 수탁 책임 보고 의무라고 한다. 이거 제 느낌으로 옳은 지문 같습니다. 그러네요. 좋은 말이었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 하고 내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 한다. 거꾸로 됐죠? 네. 외부에 공개하는 거를 재무회계라고 하고 내부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하겠죠. 아이고 보였네. 감사 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획득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 한정 의견을 표명한다. 만약에 회계사가 한정 의견을 표명했으면은 뭔가 비리가 있는 회계사라고 봐야겠죠. 한정보다 좀 더 센 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거절이 나가야죠. 자산은 지분이며 청구권이다. 따라서 자본은 자산의 부채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이것도 이상한 소리네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죠. 네, 그렇고요.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서 당기순이익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코멘트 없고요. 상식인가? 상식인데 좀 어렵네. 기중에 자본거래고 존재하는 경우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한 후 배당은 차감, 증자, 출자는 가산하여 자본거래를 제거한 후 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 단기 순이익은 순수하게 얼마를 벌었나 그런 걸 계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감이 필요한데 기초 자본을 차감하고 기초 자본에서 쌓인 게 이제 이익 부분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배당은 지급한 거니까 차감하고 증자나 출자는 가산하고 증자나 출자는 벌어들이면 이거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틀렸다. 배당은 가산이구나. 증자 출자는 차감이다. 함정이 있었네. 네, 저랑 비슷하신 분은 주의를 하시고요. OX 8문제 풀어봤습니다. 회계 측면. 회계는 기업의 거래 활동을 식별, 측정, 기록하고 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회계의 어떤 측면을 강조한 것인가? 기록 측면, 측정 측면, 식별 측면, 전달 측면, 평가 측면. 전달 측면이죠. 제공 관점에서 실행하고 있으므로 전달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냥 진짜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회계 정보의 기능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회계정보의 기능, 역할, 적용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된다. 회계정보의 수요자는 기업의 외부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 이용자도 포함된다. 회계정보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표명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네, 5번 전까지는 뭐 특별히 그물에 걸리는 단어나 문장이 없었던 것 같고요. 5번이 좀 너무 강압적이죠. 모든 기업이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조그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구멍가게 같은 회사들은 어떡하라고 이 복잡한 거를 적용을 하면. 해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주로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소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소기업이 대부분인 게 맞고요. 기업 각각의 숫자로 이제 합산을 해보면,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상식 같은 문제인데 기출이었네요. 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것. 상품을 일단 자산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죠. 자산에 대한 얘기가 맞는지, 상품을 주문, 미리 지급한 계약금, 그리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품, 기계장치를 처분했는데 아직 회수하지 않은 금액,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거래처에 현금을 단기 대여하고 아직 회수하지 않은 금액. 4번 가겠습니다. 미지급금은 부채다. 자산에는 선급금, 제품, 미수금, 회수하지 않은 금액이죠. 단기 대여금. 4번이 이제 미지급금이죠. 컴퓨터를 사놓고 아직 돈을 안 준 거죠. 확인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회계기준과 회계원칙. 회계원칙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읽어봐야겠네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재무 환경이 변함에 따라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어서 재무제표의 양식과 회계용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국제회계 기준은 전문가의 판단이 중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회계 기준의 채택은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국제회계 기준은 국가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면서 다수의 권위 있는 전무가들의 합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규정화한 것이다. 정답이 뭔지 헷갈리는데요. 국제회계기준. 이거 이상하네요. 국제회계기준이 재무제표 양식과 회계용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판단이 중시된다는 거랑 말이 배치가 되네요. 2번 가겠습니다.
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어서 구체적인 양식을 제시하지 않죠.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업이 결정할 수 있다. 자유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외부 회계감사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으면 한정 의견이 표명된다.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감사 대상 재무제를 작성하는 기업이나 경영자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적정 의견이 표명된다. 감사 대상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진이 감사인의 도움 없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석 작성은 감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들으시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감사하는 사람한테 주석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하죠. 네, 해설을 보겠습니다. 주석도 전체 재무제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석의 작성은 감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기출 문제였네요. 네,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그럴 것 같고요.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1년 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현금을 차입했다. 이거는 부채 같은데요.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인식했다. 건물을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였다. 3번 같습니다. 네, 확실히 회계 원리가 좀 공부하는 사람도 어렵고 이런 영상을 듣는 사람도 어려우실 것 같네요. 네,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원문을 봤는데 정답은 4번이었네요.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인식하였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은 자본의 증가 요인이다. 나머지는 불변이나 자본의 감소에 대한 얘기였네요. 네,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용역을 제공한 다음에 수익을 인식하였다. 그랬을 때 자본이 증가되고 건물을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면 자본의 감소. 1, 2, 3번은 자본의 불변이었다.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 네, 자본하고 상관이 없다. 상품의 외상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와 매출 채권이 자산의 감소. 불변이다.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현금을 단기 차입했다. 일단 자산은 증가했는데 동시에 부채 단기 차입금의 증가
자본은 불변이다. 살짝 어렵긴 한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의 증가 계산은 좀 나중에 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계산 문제만 남았네요. 이것도 계산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앞부분에서 계산이라서 건너뛰었던 문제가 하나 있죠.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계산 문제를 이게 문제풀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전달하는 게 적절한지도 좀 의문이긴 한데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과 부채가 어떤 기업에 다음과 같을 때 자본은 얼마인가? 자본을 묻는 문제네요.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본을 묻는다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겠죠. 근데 여기 자산이 안 나와 있죠. 부채, 매입 채무, 미지급금, 요 두 가지가 부채로 보이고요. 상품, 그냥 해설을 봐야겠네요. 해설을 보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되는데 자산에 해당하는 게 상품, 대여금, 비품 이런 게 자산이고요. 상품, 대여금, 비품이 자산이고, 그래서 매입 채무하고 미지급금을 빼면 된다. 요 가로친 부분이 자산, 어거지로 수식을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다. 위에서 매입 채무하고 미지급금, 이게 부채 17만원, 자산은 상품, 대여금, 비품 해서 130만원, 130에서 17만원을 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113만원이 3번이 정답입니다. 일단은 잘 봤고요. 지금 이것도 살짝 부담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일단 계산 문제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거 워밍업으로 한번 확인 삼아 한번 문제를 봤고요. 이제부터는 쭉 계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자료인데 이거는 대신 읽어주는 좀 에러가 나가지고 제가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X1년 말 재무상태표, X1년 말 이익잉여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현금, 자본금, 매출채권, 채무, 상품, 주식발행 초과금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해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는 게 기말 이익 잉여금인데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또 자본금을 빼고 자본 잉여금을 빼야 된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이 역시 계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이 교재 해설을 보고 일단 그 단계에서 동공에 지진이 살짝 오고요. 그 지진의 여파가 이제 대뇌와 우뇌와 소뇌를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좀 사실 제가 프로그래밍은 직업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프로그램 로직 같은 거는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데, 이 회계원리 계산 문제가 제가 봐서는 좀 프로그래밍의 로직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본인이 이해하는 단계까지는 지금도 가능은 하지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요. 이거를 이런 영상에서 제가 자유롭게 설명할 정도의 실력은 아직까지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남았는데, 이 계산 문제는 이 영상에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직 실력이 오르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사는 곳이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마다 방송이 송출이 되게, 이런 걸로 홈 네트워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방해가 돼가지고 녹화를 일시 중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계산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네요. 내키지가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걸 갖다가 이러니 저러니 떠드는 거는 마치 앵무새가 그냥 의미도 모르면서 말을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내면의 조리에 의해서, 민법의 조리가 나오죠. 제 양심에 의해서 앵무새처럼 읽는 거는 영상으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자본잉여금이 뭔지 지금 벽에 부딪혔고요. 결국에 이거를 풀려면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하변에 자산 계정 항목을 적고요. 대변에 자본하고 부채 항목을 적어서 하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에서 금액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걸 제대로 하려면 이제 그림판을 놓고 막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하겠고요. 해설을 봐서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그 자본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다 빼면은 남는 거는 이익잉여금이 될 거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정답이 3만원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실제로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데 역시 좀 안 되네요. 아직은 제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은 이런 영상을 남길 수 있는 과목이 민법 과목하고 시설계로는 충분히 영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실력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그냥 말로 때우면 되니까요. 근데 이건 말로 때우려고 해도 도저히 제 양심으로는 안 되겠네요. 어쨌든 제가 문제는 풀어봤으니까 이게 지금 이익잉여금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기초 자산을 묻는 문제. 기출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총 포괄 이익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차변에 이제 유상감자 인출이 나오고 현금 배당,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이것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대변에서 기초 자본은 기초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이것도 오케이. 유상증자, 투가 출자 이런 것도 뭐 공부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총 포괄 이익이 약간 어렵게 느껴졌고요. 총 포괄 이익은 당기 순이익,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하면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포괄 이익이 있다. 요걸 합친 게 총 포괄 이익이다. 근데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은 자본의 불변 항목이분 후 고려하지 않았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이게 계속 게임하다 보면 몹한테 잘못 맞으면 스턴을 당하면 꼼짝을 못하게 되죠. 이런 회계 원리에서 좀 뭔가 복잡하거나 되게 낯선 내용이 나오면은 게임하다가 스턴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아직.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해서 목표 점수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총포괄이익 메모 받고요. 당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거 그런 문제가 나왔고 자본을 계산하는 문제 있었고요. 기초 부채, 기말 자산, 총 수익, 총 비용, 총 포괄이익. 문제가 솔직히 해설을 봐도 처음에 동공에 지진이 오면서 이제 그 지진이 왔던 게 이제 뇌를 관통하면서 상당히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기 순이익 계산하는 거. 해설을 보면 뭐 어떻게든 어거지로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를 제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건 진짜 아직까지 레벨이 너무 낮아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리즈를 계속 하긴 할 건데 솔직하게 민법하고 시설계로는 계획대로 될 것 같고요. 회계원리 과목은 기출문제 비중을 봐도 60에서 70%는 거의 계산 문제, 이런 계산 문제가 차지하는 것 같은데 가능한 한 빨리 이런 걸 어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영상에서 쉽게 해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는 제가 한번 개인 노력으로 극복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이론이나 개념을 묻는 문제 위주로 영상에서는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현재는 맞을 것 같네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 아무튼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 컨셉이 이제 스터디 모임에서 발표를 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앞으로도 시험이 끝날 때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회계원리 스터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